연도별로 쉽게 정리한 삼국시대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여군은 왕을 잃었지만 아직 건재했습니다. 대소왕의 종제가 군진을 정비하고 다시 움직여 고구려군을 포위했습니다. 하늘도 부여를 돕는 듯 짙은 안개가 피어올라 한치 앞을 구분할 수 없었고, 때문에 고구려군은 초반 승세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에 포위된 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었으니까요. 짙은 안개는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고구려군은 군량마저 떨어졌습니다. 무율왕은 결국 대소왕을 죽이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전쟁에는 이기지 못하고 철군을 결정했습니다. 무율왕은 영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두고 짙은 안개에 몸을 숨긴 채 군사들과 함께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군마며 저절로 밥이 지어지는 소치며 모두 두고 말이지요. 한편 대소왕이 죽는 것을 보고 달아난 대소왕의 친동생은 군사와 함께 떠돌다가 압록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작은 나라 해두 땅이었는데요. 때마침 해두 왕이 약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대소왕의 친동생과 마주쳤습니다. 대소왕의 친동생은 해두 왕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사냥을 돕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해두왕이 허락했는데요. 대수왕의 동생은 사냥몰이를 돕는 척하다가 해두왕을 죽였고 해두국 신하들을 굴복시킨 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갈사수가에 세도읍을 정하고 갈사왕으로 행세했습니다. 이때의 부여는 기울대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대수왕의 종제는 행방불명된 대수왕의 동생이 만에 하나 살아서 돌아오면 그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비워둔 채 자신이 임시로 정사를 맡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에 대소왕의 동생이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서 갈사국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때마침 고구려 무율왕의 사신이 부여에 와서 대소왕의 종제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시 군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소왕의 종제는 부여 신하들과 의논한 후 항복하기로 했고 1만여 명의 족장과 벼슬아치를 거느리고 고구려 무율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항복했습니다. 무율왕은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부여의 항복을 받아들였고 대소왕의 종제를 부여의 제후에 봉하고 부여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소왕의 친동생 갈사왕은 그 손녀를 무율왕에게 바치며 스스로 속국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갈사왕 손녀의 얼굴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무율왕은 갈사왕의 손녀를 차비로 맞아들이고 매우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호동왕자입니다. 서기 20년이 되었습니다. 서랍을 남해왕 43년이었는데요. 가을에 태백금성이 사자자리 서단부근의 십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남해왕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해왕은 자기 병이 깊음을 알고 유리태자와 탈해대보를 불러서 태자와 대보가 다 재주있고 어질기에 누가 뒤를 이어도 상관없겠으나 서로 위를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해왕 21년이요 고구려 무율왕 7년이며 백제 온조왕 42년인 서기 24년 가을 9월에 붕어했습니다. 유리태자는 모든 벼슬아치들을 거느리고 남해왕을 사릉원 안에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가 끝나자 서랍을 질려들은 유리태자를 새 왕에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리태자는 왕위를 탈해에게 양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탈해는 돌아가신 남해왕의 사위이고 유리태자의 매부였는데요. 그러자 탈해 또한 사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양보하여 결론이 나지 않자 서랍을 육부의 부주들은 무릇 덕 있는 사람은 치아가 많다고 하니 입금으로 시험해서 금 많은 사람이 새 왕이 되도록 하자 라고 제안했고 유리태자와 탈해대부가 이를 받아들여 육부의 부주와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떡을 물어 입금을 냈습니다. 유리의 입금이 많은 걸로 나왔고 그래서 유리태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유리왕입니다. 또는 잇금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여 박노래이질금, 박유리이사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듬해 2월 유리왕은 친히 시조의 사당에 제사 지내고 서라벌의 새 왕이 되었음을 고했고 대사령을 내려 새 왕의 덕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고구려 무열왕은 을두지를 병마를 총괄하는 간직, 지금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우보에 임명하고 군사의 일을 맡겼는데요. 을두지 우보는 개마국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고구려의 고을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구다국 왕이 나라 문서를 모두 들고 와서 무혈왕에게 항복했습니다. 무혈왕은 구다국 또한 고구려 고을로 삼고 구다왕을 그 고을 지방관으로 삼았습니다. 무혈왕 8년 서기 25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무혈왕은 널리 인재를 구하여 어진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는데요. 무혈왕 10년이면 서기 27년이죠. 이해 봄정월에 송옥구를 을두지가 지내던 우보 벼슬에 임명하고 을두지는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좌보로 삼았습니다. 이때의 백제는 봄, 여름 유례없는 큰 가뭄으로 초목이 말라 죽고 겨울 10월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인가가 무너지더니 이듬해 그러니까 서기 28년 2월에 온조왕이 붕어했습니다. 제위 46년 만이었습니다. 백제 백관들은 온조왕의 원자 다루를 상주로 세워 장사 지냈고 다루를 받들어 새 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에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구려가 크게 일어나자 한나라가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한나라 요동태수가 서기 28년 무혈왕 11년 가을 7월에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고구려 좌보 을두지는 무혈왕에게 절대 나아가 싸우지 말고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면 먼 길 온 저들은 군량이 떨어지고 돌아갈 길이 걱정되어 스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뢰었습니다. 그 계책에 따라 무혈왕은 위남성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하며 적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나아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동태수는 위남성이 안반 위에 세워졌으므로 성 안에 우물이 없을 거라며 성을 포위한 채 좀처럼 물러가지 않았는데요. 먼 길 왔으므로 반드시 항복을 받아서 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자 을두지는 잉어를 잡아서 수초에 싸고 술과 함께 한나라 요동태수에게 보냈습니다. 위남성에 큰 연못이 있어 물이 마를 일은 없을 것이니 수고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초에 쌓인 잉어를 본 요동태수는 허탈했습니다. 성 안에 잉어를 기를 만큼 큰 연못이 있다면 오래 버틸 것이고 그러면 군량이 먼저 떨어질 한나라 군사가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동태수는 스스로 포위를 풀고 고구려군의 추격을 걱정하며 서둘러 물러갔습니다. 같은 해 겨울 서라벌 유리왕은 국내를 순행하다가 한 노파가 가난에 쪼들려서 굶주린 채 얼어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안타까워하며 그 자리에서 입은 옷을 벗어 노파에게 입혀주고 음식을 구해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궁중의 부고를 열어 전국 방방곳곳의 호랍이, 과부, 고아, 공양할 자손이 없는 늙은이와 병자를 찾아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자활할 수 있는 자에게는 땅과 집 그리고 양식을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것이며 궁핍한 고을은 그 군주를 벌하라고 명했습니다. 또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했고 기술자를 불러 농기구를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하고 농사짓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왕명에 따라 기술자들은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하여 소가 끄는 쟁기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오래 보관하여 사용할 방법을 연구했으며 농수산물 운반을 수월케 하기 위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라벌은 수레가 다니도록 길을 넓히고 한꺼번에 많은 짐을 실은 수레가 길거리에 굴러다니게 되었습니다. 서라벌 백성들은 나라에서 나누어준 쟁기로 밭을 갈고 나라에서 준 수레로 곡식을 실어 날랐으며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라벌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잘 살게 되자 민속이 이뤄 백성이 즐거움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해의 서라벌에서는 처음으로 가악의 시초인 도솔가가 지어졌습니다. 백제 다로왕 3년은 서기 30년인데요. 이해 10월에 말갈이 백제로 쳐들어왔습니다. 백제는 지속적으로 이 말갈족의 시달림을 받는데요. 백제를 괴롭힌 이 말갈은 만주 동북부와 한반도 북쪽에 살았던 통구석의 여진족이 아니라 고구려와 낭랑, 서라벌과 백제 사이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주한 말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214년 백제 초고왕 49년에 백제는 말갈의 성문성을 공격해 빼앗는데요. 이때 말갈은 반격해서 술천까지 침범합니다. 술천은 지금의 여주로 추정되는데 말갈족이 기병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성문성은 여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제를 자주 침범한 말갈은 북한강 주변을 차지하고 살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말갈족이 쳐들어오자 백제 다로왕은 헐루에게 군사를 맡겨 말갈을 막으러 보냈습니다. 헐루 장군은 말갈이 쳐들어온 마수산 서쪽에서 말갈과 싸워 적병을 많이 죽이고 또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 공으로 헐루는 말열필과 벼 500석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가을 8월에 말갈이 다시 백제 고목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수성장 고누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말갈족 200여 명의 목을 베고 크게 무찔렀습니다. 한편 서라벌 유리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부의 명칭을 새로 정하고 성씨도 새로 내렸는데요. 양산촌을 양부의 이씨로, 고호촌은 사량부의 최씨로, 대수촌은 전량부의 손씨로, 우진촌은 본피부의 정씨로, 가리촌은 한지부의 배씨로, 명활촌은 섭비부의 설씨로 했습니다. 유리왕은 또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17등급의 관을 설치했는데요. 그 1은 이불찬, 2는 이척찬, 3은 작찬, 4는 바진찬, 5는 대아찬, 6은 아찬, 7은 일질찬, 8은 사찬, 9는 급불찬, 10은 대내마, 11은 내마, 12는 대사, 13은 소사, 14는 길사, 15는 대오, 16은 소오, 17은 조위였습니다. 그런 다음 왕여, 즉 공주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부의 여자를 불러 길쌈을 하게 했는데요. 이는 육부의 친성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귀족 여자들의 왕실에 대한 복종을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7월 16일에 육부의 여자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고 두 왕녀가 육부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두 편으로 갈라 길쌈을 했습니다. 이 길쌈은 8월 보름까지 계속되었는데 서로 일한 것을 비교해서 적게 일한 쪽이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많게 일한 쪽에게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가배, 즉 한가위의 유래인데요. 이 모임이 후에 원화로 되었다가 남자들의 모임으로 바뀌어 화랑이 되었습니다. 가배가 끝나자 여자들은 아쉬워하며 회소 회소 라고 말했고 그것이 후에 노래로 만들어져 회소곡이 되었답니다. 고구려에는 삼구신 즉 선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구도, 일구, 분구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막강했으므로 비리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의 우마와 신발 등 좋은 물건을 빼앗았고 아래 사람의 처첩까지 빼앗아서 자기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비류부를 다스리는 관리였는데요. 비류부는 고구려의 중심부족이었고 그 출신들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으므로 비록 왕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무율왕은 왕보다 힘이 센 그들 세 구신이 무척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서기 32년 고구려 무열왕 15년 봄 3월 비류부 백성 중 그들에게 철을 빼앗긴 한 사람이 무열왕에게 신의 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으며 신은 지극히 아내를 사랑하여 아이까지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류부의 새 노 대신이 신의 철을 마음대로 빼앗아가서 첩으로 삼고 서로 돌아가며 탐하니 철을 사랑하는 신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대왕께서는 부디 신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한을 풀어주옵소서 하고 상소를 해왔습니다. 무휼왕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온갖 행포로 백성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무휼왕은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비류부와의 갈등을 걱정하여 만류했고, 무휼왕은 동명왕, 즉 시조의 신하이므로 극형에 처하지는 않고 벼슬에서 내쫓고는 남부 사자 추발소를 비류부 패자로 삼아 그들 대신 비류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추발소는 그들 세 구신을 잘 구슬러서 비류부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서로 화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휼왕은 추발소에게 상으로 대실시라는 성을 하사했습니다. 초여름인 음력 4월에 고구려 호동왕자는 동쪽 옥저 땅을 유람한 후 고구려로 돌아가다가 귀인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낙랑국 왕의 행렬이었는데요. 고구려 호동왕자는 예로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낙랑왕 최리는 군의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하다. 혹 북국 신왕의 자제가 아닌가 하고 물었습니다. 호동왕자가 그렇다고 답하자 낙랑왕 체리는 호동왕자를 낙랑국 궁궐로 초대했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 성대히 대접했는데요. 그날 밤 자신의 딸과 동침을 시킵니다. 호동왕자가 낙랑국 왕과 마주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스스로 배필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왕의 뜻을 물어 정하겠다고 하고 고구려로 돌아가는데요. 고구려 무휼왕은 예전부터 낙랑국을 얻기 위해 여러 번 군사를 보냈으나 번번이 복병을 만나 습격을 당하고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낙랑국의 신비한 고각, 즉 적병이 침략을 해오면 저절로 울려 신호를 보내는 자명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로 돌아온 호동왕자는 낙랑공주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만일 그대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자명고를 짓는다면 내가 예로서 맞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낙랑공주는 호동왕자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낙랑왕 몰래 무고에 들어가 자명고를 찢은 후 호동왕자에게 알렸습니다. 호동왕자는 그 사실을 부왕에게 알렸고 무열왕은 군사를 보내 낙랑을 습격했습니다. 낙랑왕 체리는 자명고가 울리지 않아 대처하지 못했고 고구려군이 성 밑에 들이닥치자 자명고가 찢긴 사실을 알고는 낙랑공주를 죽이고 나가서 고구려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무율왕은 낙랑을 아주 없애지 않고 다만 속국으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 32년 무율왕 15년 겨울 12월에 호동왕자가 자결을 합니다. 낙랑을 얻는데 큰 공헌을 하여 부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왕자가 왜였을까요? 그것은 낙랑공주를 죽게 했다는 자책감 때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무율왕의 원비가 모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닌 호동왕자가 태자가 될 것 같으니 모함을 한 것이었는데요. 원비는 무율왕에게 호동이 저를 예로서 대하지 않는데 아마도 저에게 흑심을 품고서 음란한 짓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일 자기 말이 거짓이면 자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율왕이 호동왕자를 의심했음에도 호동왕자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좌우 사람들이 왜 해명을 하지 않는 거냐고 물었는데 호동왕자는 내가 해명하면 어머니의 악함이 드러나 왕께 근심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효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고는 칼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호동왕자가 죽었으므로 원비 소생의 해후왕자가 태자에 봉해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서기 37년 무율왕 20년 무율왕은 마침내 낙랑을 쳐서 완전히 멸하고 고구려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낙랑 사람 5천여 명은 서라벌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7년 뒤 서기 44년 무율왕 27년 9월에
한나라 군사가 병선으로 바다를 건너와 낭랑 땅을 침공하는데요. 무율왕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막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무율왕이 한나라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는 바람에 고구려군은 한나라 군사를 막지 못하고 후퇴하는데요. 때문에 고구려는 살수 이남의 낭랑 땅을 한나라에 뺏기고 맙니다. 한나라 광무제는 그 땅을 한군현으로 삼았습니다. 무율왕은 전쟁 때 입은 부상으로 그 다음 달인 10월에 붕어했습니다. 고구려 백관들은 무율왕을 대수촌원에 장사 지내고 묘호를 대무신앙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해우태자는 아직 어렸고 호동왕자를 모함하여 죽게 한 원비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대신들은 해우태자가 어리다는 핑계로 무율왕의 동생인 해색주를 세왕에 옹립합니다.